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우면 더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만요. 행복은 소득순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리 국민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더 행복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 수준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몇 번째로 행복한 나라일까요? UN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가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핀란드가 143개국 중 7년 연속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올랐고요. 핀란드 외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소득과 균등한 부의 분배, 또 높은 평균 수명과 노년 생활의 만족도 등으로 역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52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작년보다 5계단 오른 거라고 합니다. 등수가 좀 올랐다고 하는 것도 반가운 일이지만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선 행복 순위가 여전히 낮게 느껴지죠. 그 이유는 우리가 체감하듯 세계적인 저출산율과 노인 빈곤율, 또 높은 사교육비와 자살률 등에서 알 수 있죠. 어제 유엔이 정한 국제 행복의 날을 맞아서 이런 국내외 행복 조사 결과들이 소개됐습니다. 결과를 보면서도 행복이 참 멀게 느껴지는 현실 안타깝기만 한데요. 개인의 행복이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지만요. 저는 오늘 이 말을 좀 새겨볼까 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가는 게 행복이다. 아무리 채워도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채워가는 그 과정에서 행복을 즐기는 노력을 더 많이 연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맞아요, 미지님. 물질도 중요하죠. 그리고 정실님이 와우 저 한바구음 하셨는데 사실 이제 옆에 후배들이 옵니다. 네, 수중계 하러 그 뉴스를 중계하러 후배들이 오는데 반가운 후배가 와서 한바구음을 네, 누구냐면요. 김종현 아나운서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 수탁 수수료를 두고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요.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자기애성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에는 정부가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감정평가액으로 청산금이 결정되는 매도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지 소유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가 있는데요. 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면 매년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 현장에서 이 수수료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 위탁 수수료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그 농지 소유주가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에 농지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농지는 그러니까 적정한 이유가 있으면 그게 좀 반영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요. 농지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논, 밭, 과수원 모두 농작물을 심고 바꿔야 하는 거고요. 또 원칙적으로 농지는 작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농지법상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수 없고요. 농지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상 완벽한 원칙 고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농지법에서 몇 가지 여지를 두었는데요. 1996년 1월 1일 이후 보유한 농지라든가 한계 농지, 농사짓기 너무 열악한 농지, 네. 고령 농민이 소유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농지 등은 임대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농지를 보존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를 위탁하는 경우 여러 논란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법에서 허용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사업은 결국 농지를 농사에만 이용하도록 한 방안인데요. 국정감사 때 단골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제도가 있는데요. 농지은행은 지난 2005년 도입됐고요. 농지와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서 이 정부 소유 농지로 만든다거나 또 농지 소유주가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이 농지은행을 통해서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줄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사업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농지은행이 수행하는 농지임대 위탁 사업의 수수료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문제요.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 사업을 맡길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농지 소유주가 타인에게 직접 농지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농지은행에 이 일을 맡기는데요. 그래서 이 농지 임대 위탁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적정한 임대료 선정부터 농지가 필요한 임차인 알선, 또 농지 임대차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농지은행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임대를 희망하는 농지 정보가 수록돼 있습니다. 네. 뭐 어디에 있는 땅인지 또 지목은 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희망하는 임대료는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농지은행에서는 농지 소유주한테 수수료를 받고 농지 임대차 대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수수료는 1년치 농지 임대료의 5%입니다. 과거에는 면적에 따라서 수수료 부과율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2013년까지는 최저 8%, 최고 13%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는 5%로 고정돼 있습니다. 농지 임대 기간이 최소 5년이고요.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농지은행 수수료가 불합리한 점이 몇 가지 있다는 거고요. 네. 그중에 하나가 이 수수료를 매년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5년간 농지를 빌리다는 조건으로 1회 계약을 해도 농지 소유주가 농지은행에 수수료는 매년 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5년간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준다는 계약을 한 번 맺어도 농지 소유주는 임대료의 5% 수수료를 매년 내야 됩니다. 네네네. 농지가 작아서 임대료가 작다면 부담이 덜할 텐데요. 농 같은 경우는 뭐 4,000평, 5,000평 뭐 이런 면적을 임대하거든요. 농지 규모가 크면 임대료도 높지만 그만큼 수수료 부담도 커질 뿐만 아니라 이 매년 내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네, 농지 임대 계약을 매년 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수수료는 1년마다 내야 한다. 이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농지임대 수수료가 어디에 쓰냐 농어촌공사가 설명을 좀 했는데요. 농어촌공사의 인건비, 출장비, 뭐 계약 체결 전후라든가 사후 관리 등 현장 조사를 하는 출장비, 뭐 시스템 개발 운영비, 계약 안내와 임차료 고지 등의 통신비, 사업 홍보비 등의 이 수수료가 쓰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지 임대차 업무 대행에 대한 행정 서비스 비용이고요. 이 비용은 농지 소유주 부담이라는 원칙인 거죠. 네. 하지만 이 뭐 매년 납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혹시 농어촌공사가 농지 임대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 얼마나 될까요? 예, 지난해 기준 좀 살펴보면요.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수수료 수입은 78억 5,200만 원입니다. 지난 2018년에 농지임대 수수료 수입을 보면 46억 9,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이 수수료 수입이 약 67% 증가했습니다. 네. 지역별로 내는 수수료 금액을 좀 보면 전남 지역의 농지임대 수수료가 가장 많은데요. 17억 8,800만 원이고요. 전북이 14억 5,800만 원, 충남이 12억 8,400만 원, 그리고 경북이 8억 390만 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수수료 수익이 점점 커지겠어요.
예, 뭐 농사짓기 어려워진 농민분들 많아지니까 임대 위탁 건수도 늘어날 거고요. 또 농지 임대료도 인상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수수료 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 임대 수수료 문제 가장 핵심은 이론적으로는 농지 소유주가 부담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농지를 빌리는 임차 농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농지 소유주 입장에서 임대료를 전액 받고 싶은데 매년 수수료를 차감하고 받아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업 소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더 얻고자 한다는 건데요. 또 임차농은 임차농대로 고지서에 나온 임차료를 농어촌공사에 내고서도 또 농지 소유주한테 비공식적으로 더 얹어줘야 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예. 굉장히 흔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추가 금액을 실제 주고받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주인이 내줘야 될 로터리 값을 제한다거나 나중에 수확한 이 쌀을 원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농지 임대 수수료를 임차농이 더 부담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제도가 현실에서는 아주 왜곡된 채 운영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농지를 빌리는 임차농민은 농사를 짓기 전에 선불로 임차료를 농어촌공사에 납부하거든요. 네. 농어촌공사는 임차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이 농지 소유주한테는 후불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농사 짓기 전이라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임차료를 내고 있는 형편인데 농어촌공사는 임차료를 미리 받아서 그걸 보관했다가 나중에 농지 소유주한테 수수료 떼고 주는 건데요. 그에 따른 이자 발생 수익까지 농어촌공사가 거둔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익 노름을 한다. 네. 비판까지 얹어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이 있다면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농지 임대 수수료를 제일 많이 내고 있는 전라남도의 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형대 전남도 의원이 지난 12일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 수수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박형대 전남도 의원은 이 농지 임대 위탁은 국가 차원에서 경자유전의 원칙과 합리적인 농지 관리를 확립하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는 당연히 정부 재정으로 충당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농지 임대 수수료가 부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행정 서비스 비용은 정부 돈으로 쓰라는 뜻이고요. 아울러서 엄격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농지관리청 설치를 검토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드는 생산비가 폭등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 논 생산비에서 임대차 비용이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농지 임대차를 해야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수수료는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이 적극 논의됐으면 합니다. 그래요. 좀 좋은 뉴스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문제인 자기애성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을 보면 그 생각이 듭니다. 또 목요일. 시간이 진짜 빠르고. 지겹다는 말씀이신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정말 시간이 빠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본 것 같은데. 다르죠. 네, 오늘 주제가 재밌네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랑한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필요하긴 하잖아요. 필요하죠. 그쵸? 필요한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되면 또 문제라는 거고요. 그 자기애성 성격이라고 하는 게 아마 나르시시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나르시시즘. 그런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르키소스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이 인물이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너무 사랑하다가 네. 그리고 이제 그리워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하고요. 자기애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긴 한데 이 자기애성 성격이나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는 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자기를 사랑하게 된 나머지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는.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것 때문에 너무 좀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좀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유튜브라든지 여러 언론 매체를 보면은
자기선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종종 하는데 뭐 알고 보니까 나의 배우자가 알고 보니까 나의 부모님이 이런 자기성 성격이었고 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뒤늦게 알게 되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자기애성 성격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자기애가 왜곡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처리하니까 관계나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생기죠.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사람 하면서 떠오르는 저 지금 수십 명이 떠오르네요. 머리가 복잡할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을 텐데 네.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사회관계를 다 자기 입장에서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배려하고 맞춰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그죠? 마치 몸은 어른이고 마음은 이제 다 신경 써줘야 되는 3살배기 어린애 같은 이제 그런 상태라고 세상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아주 뭐 사소한 비난이나 비판 같은 것도 못 견뎌하죠. 못 견디고 전부 다 허용할 수가 없고 또 이건 불합리한 것이고 하니까 다 맞춰줘야지만 좀 마음이 편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떠나게 돼서 고립되는 거죠. 사회적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명이 떠오르는데 재밌는 거는 그래서 고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립된 사람끼리 남아서 친해지려는 노력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끼리 또 싸우게 되죠. 맞아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결국 돌아서더라고요. 맞아요. 네. 야, 이게 혼자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당사자도 힘들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겨나는 걸까요? 뭐 이게 따져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원인을 살펴보면 꽤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은 성장 과정에 불우한 경험이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양육자의 학대라든지 폭력이나 방임 같은 것들이 노출되면서 심리적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고 당당하니까 이 사람 아주 뭐 완벽주의나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내면은 아주 취약하거든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또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좀 어떻게든 높은 성취를 해가지고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고 인정을 좀 받으려고 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의 정체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자기애성 성격의 문제입니다. 야, 저는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같아요. 네, 그렇죠. 예.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조금만 뭔가 그 옆에서 놀라요. 왜 저러지? 그러니까요. 별거 아닌 건데 갑자기 화를 내고 급발진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는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고 나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지 하면서 못 받아들이는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네요. 성취를 뭔가 하려고 한다.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자꾸 저렇게 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그러니까 좀 과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겉으로 봐서는 자기는 결국 결함이 없는 사람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렇게 보이고 그런 싶어서. 도인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야, 저는 이제 사람이 성격이 좀씩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볼 때마다 타고난 게 달라서 그런 게 아닌가. 결국 우리는 DNA의 노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혹시 유전적으로 타고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사실 당연한 부분이라고 그래요. 생각하고요. 당연해요. 예, 네.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은 뭐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이들의 가족 내에서도 같은 성격 성향이 더 흔하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이제 보여준 연구들이 있고요. 이것은 뭐 비단 뭐 자기애성 성격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성격 문제들은 전부 다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유전적 성향의 바탕 위에서 가까이 있는 가족이 자기애성 성격 성향이 강하다면 결국 영향을 받잖아요.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든지 사람들에 대한 형식 같은 것을 닮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비판하는 태도도 배울 거고. 그렇죠. 예. 일 처리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뭐 성취를 하려고 안달복달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이게 당연하구나. 이게 정상적인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또 배우게 되는 거죠. 무섭습니다. 근데 이거 치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있을까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렇죠. 제가 성격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제 방송에서 다뤘었는데 좀 도전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참 어렵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얼마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변화를 위한 노력이 되어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이제 성격이 변한다는 건 3가지 단계를 거치거든요. 네. 이제 먼저 자신의 문제를 잘 알아야 되고요. 이게 내 문제구나라는 걸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멈추어서 좀 뒤로 물러나서 관찰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좀 다른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야지만 나의 성격이 좀 바뀌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예, 성격이라는 게 내가 살아온 삶의 역사 동안 다듬어진 관점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게 문제다라고 인정하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요. 또 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봐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다가도 또 금방 그 관성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특히나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내가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것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큰 계기가 있으면 좀 인식하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 비율은 굉장히 낮고요. 대개는 예를 들어 뭐 부부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도드라져서 이혼 위기에 있다.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진심으로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일단 모면해야 되겠다 상황을 그런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치료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굉장히 어렵게 일단은 들립니다. 예, 네. 치료가 된다는 뭐랄까요, 그 생각 자체가 잘 안 들거든요. 예, 안타깝지만 좀 그렇고 그래도 뭐 다행히 주변의 권유로 좀 큰 깨달음을 얻어서 오신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그럴 때 치료는 좀 일반적으로 자기 인식을 증진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인가를 좀 얘기를 많이 나누고요. 성격의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좀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오랫동안 다듬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또 상담도 좀 상당히 길게 오랫동안 그냥 한 몇 개월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 동안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치료의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반인인 저의 생각에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내가 최고야 막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잘 안 듣고 안 믿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예.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분들이 좀 보통 그런 성향이 강한데 그래서 치료할 때는 좀 이게 그러니까 사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겉으로 내가 최고야 이러잖아. 예, 예. 맞습니다. 예. 뭐 겉으로는 사실 좀 약간 예의 바르고 좀 약간 반듯한 사람의 모습을 처음에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너무 똑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뢰관계 형성이 참 어렵거든요. 제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자기애성 성격상 가진 분들 아주 뭐 젠틀하고 이런 모습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치료가 진행되면서 약간 좀 뭔가 건드려지기 시작하면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뭐 건드려지기 시작하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이제 인식하는 것이 좀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이제 치료 관계가 깨져버리면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치료하면서 이런 건넨 말 한마디가 거슬려서 혹은 본인의 좀 자존감을 건드리게 되면은 막 비난하면서 치료를 또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가지신 분들이 좀 자기를 취약하게 느끼거나 비판받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점진적으로 치료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치료의 목표는 환자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관점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긴 한데 역시 뭐 쉽지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직장에서가 많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친구나 연인, 가족 이런 데서 이 자기애성 성격 성향을 발견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분명히 제 생각에 청취자분들 몇 명은 떠오르실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거? 그 장 샤를르 부슈라는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분이 하신 말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책을 냈거든요. 네. 자기애성 성격에 대해서 거기 이제 적힌 내용을 보면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절대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래요. 감정이 막 자극이 받잖아요, 우리가 네, 얘기하다 보면. 근데 분노를 표하면 오히려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죠? 왜냐하면 이제 뭐 그런 감각적인 자극을 줬을 때 그분의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잘 안 흔들리죠. 예. 워낙 이 갑옷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고 설득하려고 해봐도 그분들은 그냥 담담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좀 우리를 비웃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니까 이런 감정 드러내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요. 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완전히 인연을 끊는 것이다. 라고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최대한 거리를 두라는 말이 되겠죠. 자기애성 성격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 반응할 때 재미있는 표현인데 회색돌처럼 반응하라. 회색돌. 회색돌. 네, 하필이면 돌은 돌인데 왜 회색일까요? 회색이 굉장히 좀 이게 무덤덤한 컬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컬러풀하지 않고 다채롭거나 이런 색깔이 아니고 그냥 무덤덤한 특징 없는 그런 컬러처럼 이제 반응하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감정을 드러낼수록 얽혀들기가 쉽기 때문에 또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리거나 이런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오히려 그들의 내면의 감정을 자극해서 내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돌처럼 무덤덤하게 재미없게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긁으면 막 튀어오르는 감정들을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재미없게
표현하면서 나를 그냥 떠나도록 저절로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버티기 방법으로 내내 버티는 것도 사실은 근데 힘들기 때문에 회색돌처럼 아무리 되려고 해도 버티는 것에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연인이라면 헤어지거나 뭐 부부라면 이혼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하는 방법들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253님이 오늘 주제는 저하고 반대네요. 전 제 자신이 너무 싫고 밉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성격장애 문제겠죠? 성격장애 말씀하신 내용을 혹시 역으로 실천하면 될까요? 어렵겠지만 네. 역으로 실천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성격장애 문제라기보다는 좀 자존감이나 이런 좀 내면의 문제들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유 3253님 우름우름 하셨는데 힘내십시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슬픈 면이 어쨌든 거리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회색돌처럼 반응하라는 건데 이게 근데 만약에 가까운 가족이면 어떡합니까? 네, 뭐 쉽지가 않을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한데 예. 여러 전문가들이나 연구들에서 최대한 거리 두고 지내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세상에.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럴 때는 근데 어쨌든 뭐 가족이니까 포기할 수는 없고 예. 일단 현실적으로 좀 기대를 갖는 것이 기대를 좀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뭐 상담하러 간다고 병원 간다고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네. 또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면서 좋아지더라도 그렇게 뭐 엄청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약간의 좀 대인관계 질의 향상이라든지 직장생활 잘 유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자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함께 잘 세워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자기성 성격장애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의 이득이 또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내 삶에 좀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해서 이해를 해주면은 조금 더 잘 따라오고 끌려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자기애성 성격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내가 가진 재산 가치를 더 올리고 손실을 줄여주는 방법을 배워보는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입니다. 새 아파트 짓는 정비 사업은 법과 절차가 들어도 참 어려운데요. 오늘은 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개념을 살펴보고요. 특히 정부 지원도 많아지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의 특징과 매도 청구 소송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걱정입니다 오늘. 용어들이 지금 쉽지 않았어요. 맞아요. 사실 속으로 한 3번 정도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야, 근데 앞서서 정부가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공모를 네.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소개를 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부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서 오늘부터 5월 20일까지 이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공모하는 기간이라고 해요. 네. 이게 뭐냐면 네. LH 같은 이 공공과 그리고 민간이 공동으로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전국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 중에서 주민 동의율이 30에서 50%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 공모에 선정이 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연 1.9%의 저리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또 LH에서 조합 설립 인가나 뭐 설계 분석 같은 이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을 행정 종합 컨설팅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5월 20일까지 공모 기간이라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렇구나. 공공이 이렇게 좀 도와주는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뭐 돈도 싸게 빌려주고 그러게요, 네. 뭐 컨설팅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이 이제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는데 네네. 이게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 개념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둘 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부숴버리고 예. 새로 뭘 짓는다 이런 건데 네. 오래된 집
헐어버리고 이제 새 집 짓는다는 그런 목표인데 재건축은 주로 아파트에서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도로나 뭐 공원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 주변에는 좀 정비가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아파트 그 자체만 좀 노후했다? 그럼 얘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재건축 사업이고 근데 이 동네들을 보면 도로도 좀 꾸불꾸불하고 차 들어가기 힘들고 정비 기반 시설들 상하수도 이런 것도 좀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재개발이고 뭐 딱 주거 지역만 건드는 게 재건축 이렇게. 그렇죠. 예. 쉽게 생각하면 이제 아파트가 재건축.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사업이 발생을 하면 주민 수도 많고 여러 이해관계가 있고 그렇죠. 복잡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왜 우리도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플래카드 걸려 있는 거 보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라 맞아요. 저렇게 해달라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나요? 역시 이제 돈과 관련된 부분이 거기에서 이제 싸움이 가장 많이 나는데 이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타오 이 놀이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이제 헌집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 주택 이 종전 자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꺼비가 주는 새집 그게 종후 자산이라고 하는데 종후. 네 그럼 내가 내 자산 내놓고서 새집을 받으려면 내 재산이 얼마고 여기에다가 더 얼마 보태야지 30평짜리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가. 요 동계산이 좀 잘 되어야지 네. 내가 여기 참여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놓는 재산의 값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가장 그 싸움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서 내가 추가 분담금이라는 내 돈 얼마 더 내야지 이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이게 결정이 되니까요. 예민하겠네요. 굉장히 예민하죠. 네네네. 그리고 또 종전자산 평가 금액의 어떤 그 순위에 따라서 그 신축 아파트에 뭐 30평대 있고 20평대 있고 뭐 또 뭐 A형 있고 B형 있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순위가 높아야지 그 내가 좋아하는 형태를 신청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종전자산 평가 부분 가장 예민하고요. 이제 나는 이 사업 싫어 나 이탈할래 하는 경우에 보상금 산정하는 그 감정평가도 예민하고. 그 이탈하는 경우도 많은가 봐요.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건축공사비가 많이 올라서요.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고 해서. 근데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뭐 아무리 빨리 한다 그래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오래 걸리죠. 예. 10년 이상씩 걸리는 거. 흔하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 좀 재건축 중에서도 좀 빠르게 진행되는 소규모 재건축이 많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건가요? 이 소규모 재건축은 역시 정비 기반 시설 이런 도로 학교 잘 된 곳에서 이제 작게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명칭 자체가 네. 이 소규모 재건축이잖아요. 그래서 규모도 작고 뭐 기존의 세대수도 작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기존 재건축에 비해서 다 미니하다. 그래서 미니 재건축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소규모 재건축은 미니하니까 네, 미니. 일반적인 재건축보다는 좀 빨리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은 작지만 빠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장점인데 일반 재건축 사업에서는 가장 큰 그 리스크가 안전진단 받는 거랑 그거 통과하는 거랑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건데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안전진단 통과하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정말 오래 걸리는데 소규모 재건축에서는 그걸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뭐 한 2, 3년 안에 그 착공까지도 가능하니까 굉장히 초스피드인데 2, 3년 안에 착공이 된다. 조합 설립하고 예. 2, 3년 안에. 예. 근데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이거를 다 부시고 새로 지어도 이제 미니 단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서는 이 아파트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대표성이라든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이 좀 더 떨어질 수는 있고. 그렇죠. 밀리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소규모 재건축은 그러면 반대가 없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좀 오래됐다고 하면. 네네. 근데 이제 주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에서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하긴, 분들이 예. 있어요. 마당이나 텃밭도 없고 난 신축 아파트도 싫은데 네. 비싼 관리비까지 내면서 나 싫다 이렇게 거주 형태의 선호도에 따라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내가 최근에 돈 뭐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싹 신식으로 한 우리 거예요. 집은 했는데. 네, 그럼 난 노후주택이 아니잖아요. 왜 부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싫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이제 새로 집을 내가 몇 억을 들여서 내 평생의 수건 사업인 내 집을 하나 지었단 말이죠. 네.
완전히 새 건데 소규모 재건축한다고 내 새 집을 부순다. 여기에 동의할 사람은 없을 그럼 겁니다. 말이 안 되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뭐 실제로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좀 빨리 되는 부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소규모 재건축은. 그 부분은 굉장히 장점일 것 같긴 한데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속전속결로 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 네. 보상금은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조합이 부동산 소유자한테 그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라는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매도 청구, 매도할 것을 청구? 그럼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매도하기 싫은데 이제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송을 당하면 매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요? 강제 수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이게 나는 팔기도 싫고. 이거 너무 이거 충격이죠. 강압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 청구 소송 피고들이 되게 고통받고 이 진짜 멘탈 붕괴에 오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돈 문제밖에 안 남아요. 매도는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데 얼마를 받고 매도를 할 거냐, 그 돈도 이제 내가 못 결정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세상에. 네, 그 한 명의 법원 감정인의 감정가로 이제 매매가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의 신청 절차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이제 축소되어 있다. 그게 이제 좀 문제죠. 네.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맞아요. 내가 집이 하나인데 이게 전 재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소송을 당했어요. 맞아요. 근데 무조건 팔아야 된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꼭 소송을 통해야만 되나요? 그러니까 나도? 소송을 네. 그러니까 안 하면은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소송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 소시민으로 살면서 뭐 특별히 소송하고 뭐 이런 게 잘 없고 아무리 작은 소송이라도 소송 그 자체에서 오는 중압감이나 거부감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 전 재산인 그 부동산을 걸고 소송을 한다 이러면은 진짜 멘붕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또 소송을 걸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 입장인데, 물론 법에서는 그 소송 매도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협의 과정을 거치라라고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이제 거의 형식적인 그 협의에 불과한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협의. 예,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재건축 매도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할 때는 개발 이익을 포함한 시가를 네. 산정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좀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차피 그쵸. 개발이 될 거니까. 네. 근데 어디까지가 개발 이익인지 그렇죠. 또 이거를 어떻게 포함하는지가 좀 애매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어떤가요? 예, 개발 이익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좀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합니다. 근데 많이 이제 오해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발생하는 그 개발 이익 전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군요. 예, 예. 안타깝게도 이 네. 대법원 판례에서는 감정하는 그 기준일까지 발생한 현실화 구체화된 말도 안 돼. 개발이익만 포함을 해라. 있을 수 없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개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그 판례를 또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중개업소 통해서 거래된 이 형성된 재건축 아파트의 그 실제 거래 가격에 개발이익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뭐 맞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업구역 내에서 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 뭐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한다 그러면 막 프리미엄 주고 사고 팔고 많이 그러긴 하죠. 일어나잖아요. 미리, 예.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좀 개발이익이 포함된 사례라고 보는 것이 이제 판례의 시각이니까 그거를 이제 좀 분석하는 기법이 필요한데, 다만 이 소규모 재건축은 규모 자체가 작잖아요. 거래도 많이 안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안 좋네요. 근데. 네, 예. 그래서 그 사례를 그러면 없는데 이 개발이익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게 이제 현실에서도 그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반영을 시키려고는 하는데 참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답답한데요. 그러면은 소규모 재건축 앞둔 분들 네. 있으실 거고 분명히 우리 방송을 들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신다고 하면 종전자산 평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감정 평가한다는 그 감정인의 현장 조사 같은 것에 반드시 협조를 하시고 또 감정과 관련된 의견도 제출하시면 좋고요. 네.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매도 청구 소송을 어쩔 수 없이 대비를 해야 하니까 개발이익 잘 반영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전문가와
만나서 얘기를 하고 기승전, 네. 예. 기승전 전문가. 네. 네.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 오늘은 소규모 재건축과 매도 청구 소송 감정평가까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도 여러분 춥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출근하시길 바라겠고요. 낮에는 좀 풀린다고 하니까 산책도 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떡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면 돼요.